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버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버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정동 이쪽 그 본사 찾아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제가 뭐 공교롭게도 네. 저녁 산책로 코스 중에 하나여서 그러세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이 뒷길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 아주 여기 괜찮죠. 윤지호 센터장님 워낙 유튜브에서 유명 스타 중에 한 전혀 분인데요. 그러세요? 예. 아, 업계 증권업계 한 26년 계셨고 요즘은 그 말씀 하실 때부터 되게 마음이 철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아직까지 회사 다니냐 뭐 이런 말 하실까 봐. 예. 이 이베스트 증권 리서치 센터장 하시기 전에는 한화증권에서 투자전략팀장 하셨고요. 예. 2012년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시네요. 리서치 센터장만. 예. 그럼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해볼 얘기는 그 향후 시장 전망하고 전략입니다. 하반기에. 예.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일단 하반기 지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수는 사실 허망하다 그러는데 지수 전망이. 아니도 잘 맞추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들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지수 전망을 좀 약간 연초에 많이 빗나갔었기 때문에 네. 좀 주저주저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6월 말쯤에 저희 하우스뷰로 제시한 거는 또 나름대로 했는데 3,420을 제시했거든요. 네. 공격도 제일 낮은 편에 속해서 또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는 주시장이라는 게 좀 주가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전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쌀 때 사두고 사두면 올랐을 때 줄이면 된다. 네. 그러니까 싸게 샀을 때가 중요한데 싸게 산다는 데 기준은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을 텐데 네. 그냥 계속 고민하는 거는 올해 여러 가지 이익 전망도 좋아지고 있지만 좀 좋아질 상황을 미리 주가에 반영해 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미 주가가 여전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그냥 위로 마냥 열리기보다는 들어온 구조적 자금의 힘으로써 굉장히 액티브 장세,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위가 좀 막혀 있는 걸로 이제 일단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반기에 그럼 상승 요인이 있겠고 리스크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을 갈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한다, 주가 상승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겠죠. 네. 첫째는 그냥 우리가 PER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기업 가치 대비 가격. 그렇죠. 예. 그래서부터 PER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 같은 거가 네. 흔히 반영이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맨날 언론에서 보시면 주식 투자자분들이 맨날 미국 어쩌고저쩌고 뭐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M2 증가율이 덮었기보다는 좀 내려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좀 회수가 되는 그럼 소위 PER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유동성 M2라면 이제 통화량 중에 하나인데 이제 돈의 양을 얘기하는 그쵸? 거겠죠? 예. 약간 증가율 자체 꺾이는 상황.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올해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이 열심히 샀고요. 예.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죠. 예.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산 인플레이션, 더 말해서 부동산이 세게 오르니까 그에 몸을 담지 못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어떤 돈을 동원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금리가 많이 움직인다면? 뭐 이런 걸로 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장세는 좀 약간 힘에 부치는 느낌이 온 상황입니다. 네. 보통 유동성 장세가 그런 국면이겠죠. 다음 국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동성을 넘어서는 어떤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해야 되죠.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뭔가 소비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기업 이익이 늘어난다면 결국 실적 장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면 시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연초에 뭐 10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가 나왔던 거는 결국 기업이 실적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흐름이 강한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 실적이 그러면 상승을 밀로
올라갈 정도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참 주식시장이 오묘한 게 뭐냐면 여기 경제학 박사님이 계시니까 예. 지금 굉장히 뭔가 조심스러워하는데 예. 우리가 시장은 결국 예.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는 기본적으로 내가 했던 기대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와야 이게 뭔가 힘을 그렇죠, 받는데 아무래도. 예.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잘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다. 그렇죠. 예. 많은 뭐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결국 그게 가장 고민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림 가져온 것 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수수께끼예요. 네. 그래서 여기 가져왔는데 어떤 수수께끼가 여기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 뭐 마진이죠, 마진. 실적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좀 물건 비싸게 팔고 네. 비용은 적게 들여야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기업은. 그렇죠. 근데 1분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매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이익 증가율이 100%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남겨서 팔렸던 거죠. 그래서 많이 샀던 게 뭘까요?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뭐 TV도 많이 사고, 가전제품 많이 샀어요. 많이 사고, 뭐 온갖 것들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 많이 사게 돼요. 노트북도 엄청 사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는 저렇게 많이 팔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 이전보다 잘 안 팔리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노트북 같은 게 확실히 덜 팔리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4월 달에 대만의 노트북 같은 저희 판매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증가율이 더딘 느낌. 또 하나의 문제는 마진, 비용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고 인건비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익이 마진이 좋아진다고 전망이 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그래도 우리보다 더 교육 규모도 큰 것 같은데 다 꺾이는 걸로 나옵니다. 마진 자체는. 그러니까 2분기에 피크를 치고 이렇게 꺾이는 걸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은 그렇죠. 우리가 훨씬 전망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낙관적이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반증이 뭘까, 증거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한 2월, 3월서부터 좀 독특하게 느꼈던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못 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병목 현상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날 이유를 봤더니 반도체 가격은 올랐는데 매출 사이드 쪽에서 그렇게까지 확 기대가 안 나왔거든요.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군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혹시 지금 사실 앞서니까 우리가 원래 내년 4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야 이러다가 혹시 재고 쌓이는 거 아니야? 거기다 뭐 뉴스 보니까 맨날 여기저기 반도체 공장 진다고 하고 제가 그냥 문득이라도 간소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실적 장세를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기 위한 어떤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소위 그런 비용 쪽에서의 부담이 과연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체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위로 막 달려가기에는 저는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면 사실 상승장을 이끌겠지만 거기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거 근데 같네요. 확 뭐 무너진다. 뭐 그런 것보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저희를 여의도 사람들이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출렁거림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네. 그러니까 막 쫓아가면 잘 안 되고요. 뭐 어느 날 꼭 무너져서 끝장날 것 같은데 꼭 그때는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이럴 때 초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는 시장이 보통 이럴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유동성 장세 얘기하셨는데 사실 유동성은 미 연준이 가장 좀 키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하면서 돈줄을 쥐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게 이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온 거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 비해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더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 과거 생각에는 이러한 돈이 순환이 되면 인플레가 엄청 날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불안한 지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서야 미국의 서비스업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회복이 됐죠.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서비스업은 이제서야 고용이 좀 살아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녹음한 날 아침이어서 미국의 고용이 나와서 제가 좀 잠깐 보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뭐 실업률 뭐 이런 건 다 사실 뭐 컨센서스다 아니다. 뭐 이거는 뭐 두 번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레저 및 여가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다. 예, 가장 많이 늘었어요 거기서. 여기서 일자리가. 박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의 경제는 뭘까요? 결국은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거의 78%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살아나면 소위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고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타국에 비해서. 네. 특히 백신 경제 시대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4일 날 완벽히 선언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소위 전 국민의 어떤 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거죠.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테이퍼링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서비스업이 살아날 때 달러가 약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역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올리는 PER에 관해서 국내 개인 자금이 뭐 오케이 그거는 구조적으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더라도 그거에 덧붙여서 뭔가 힘을 보태줄 외국인들의 강한 우리 증시에 대한 애정, 사랑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다.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기 힘들어 보인다 하반기에. 일단 달러가 좀 약해져야겠는데 미국이 제일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는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봐도 그냥 봐도. 오히려 최근에 드러나는 현상은 이머징 국가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돈이 빠져나가니까. 뭐 브라질이니 뭐 체코니 멕시코 그럼요. 다 올리고 있어요. 러시아도 올리고. 예.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금리를 대선 전임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 3번 올린다는 얘기가 올린다고. 나오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또 하는 총재가 얘기까지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결국 유동성 외국인들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레벨업되는 장세를 올 하반기에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굳이 테이퍼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긴 힘드니까 그런 유동성 사실 우리 국내 증시까지 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죠. 뭐 테이퍼링을 다 얘기하는데 뭐 테이퍼링을 하려면 뭐 오늘 주식을 많이 샀다가 뭐 테이퍼링을 빼간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어도 별로 살 의지들이 별로 안 보인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유동성 쪽은 좀 그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좀 그런 모습이 안 좋다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그게 뭐 힘이 돼주기에는 아직 좀 뭔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그러면 이제 그 기업 실적하고 유동성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조금 그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그 가치주 성장주 이 논쟁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까지 좋았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순환 매매, 소위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다시 또 최근에는 성장주로 로테이션이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여기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무형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이 희소화될 때는 오히려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막 주니까 성장주가 잘 되고 뭐 성장이 하면 경제가 좋아지면 가치주가 된다. 이게 이제 번스타인이라는 분께서 이제 책에 쓰셔 스타일 인베스트라는 책에 나와서 굉장히 잘 맞았죠. 어느 날부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 들여서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한국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냐 아니냐가 매우 첫 번째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조업 베이스의 국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막 올라올 때 보면 삼성전자는 약간 성장주에 가깝고 현대차는 또 가치주에 가까울 정도로 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수출 증가율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쪽이 막 어느 둘 다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주들은. 그걸 메워주는 형태가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중소형 성장주나 중소형 가치주나 약간 사이즈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보통 스타일에 보면은 밸류냐 그로스냐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네. 규모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사이즈. 근데 보통 이거 중소형주 하면 1,000억짜리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 5조 미만의 기업들이 네. 상당히 시장을 메워왔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을. 올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옆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역사적 고점을 넘겼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 시총이 그 다음 단에 있는 한 5조 미만의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에 왔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뭐 디프레이션기의 성장주야. 그래서 카카오 같은 주는 너무 좋죠.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을 상징하는 거지. 그런 종목도 좋은 건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성장주 위주로 가야 되고 같이 좀 버려야 되고 이런 이분법적인 스타일은 사실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대표적인 전략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올해 시장은 각계격파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굉장히 주가 차별화가 심했었고 그리고 아까 강조드렸지만은 성장주 내에서도 오히려 아주 성장이 뭐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강화되거나 예를 들어서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 누가 뭐래도 엔터 기업들이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BTS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의 성장 가치는 인정됐지만 그 위에 어중간한 어떤 성장주들은 또 네. 철저히 소외됐었다. 가치주에서도 상당히 싸져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싸구려 주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싸져 있는 것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박사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좀 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도 너무나 성장주나 가치주냐 논란보다는 사이즈 효과면에서 대형주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기업들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증시에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그렇게 좀 쉬운 장세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분법으로 또 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러면서 여기다 버스타인 책을 가져왔는데 그림을 이게 참 교과서대로 딱 떨어지면 좋은데 한국 증시가 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렇게 너무나 딱 부러지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엔 그럼 어떻게 나의 투자 꾸러미를 꾸리는 게 좋은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약간 주춤해지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업은 많이 아까 기대를 반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조 베이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좀 과하게 했었고 마스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앞으로 소비될 제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결국 남아있는 건 백신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간다는 거. 이것은 아직 주가에 덜 반영돼 있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같이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좀 제한적인 단점은 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서비스 업종에 있는 것들이 2분기, 3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도 여행도 안 가고 있고 비행기를 많이 안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때 오히려 그러한 기업들을 공략하신다면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로서 매우 매력적인 기회가 올 것 같고요. 항공이나 뭐 여행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많이들 그러시죠. 근데 저희들은 올해 계속 중요하게 온 게 결국 내수나 의류나 뭐 항공, 그다음에 해운, 뭐 하여튼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움직이고 다닌다. 이것은 앞으로 더 넓어지면 폭이 외연이 넓어지면 좁아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오게 되면 결국 GDP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남아있는 건 투자입니다. 뭐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투자가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어디가 좀 투자가 늘까 고민이 되는 거죠. 원래 달러 약세 국면에서 원래 원자재 가격이 좀 강세로 가기는 힘들지만 올해 두드러진 어떤 자산군 중에 하나가 유가가 매우 셌었거든요. 저렇게 공급 과잉 얘기를 하고 감사 때문에 버틴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중동 국가들의 재정 환율을 좀 넘어선 유가 수준이 넘어 있다 보니 글로벌 플랜트 같은 투자들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건설이로 대표되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의외로 선방을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축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림 중에 이제 하나 가져온 게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라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미중의 대결 구도. 그렇죠. 이걸 뭐 소련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지만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데 이 둘이 기술 경쟁에 들어갔고 무슨 굉장히 강한 어떤 대립 국면에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소위 새로운 어떤 신기술 이런 분야겠죠.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우리가 그 생태계에 좀 접합한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 서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남아있는 거는 리쇼어링이거든요. 예. 다시 이제 자국으로 이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그렇죠.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 좀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공화당이 이렇게 사고 치고 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요. 민주당이 그 쌍둥이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증세를 한단 말입니다. 뭐 증세하는 방법은 뭐 기업들 많이 불러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게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결국 몇 년의 성과가 더 나올 것이다.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들어갔고 여기에 자동차 기업이 들어가다 보니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생산 체인에 관련된 기업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조사해 보시면 몇 년에 걸친 투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M&A가 나오는 흐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좀 기분 나쁜 주주에게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는데 분할도 일어나고 자꾸 이러는 게 돈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그런 돈의 흐름을 기업가들이 어디다 돈을 쏟고 있는지 잘 보신다면 소위 2, 3년 뒤에 걸친 소위 실적 장세가 나왔을 때 그쪽이 주인공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좀 보면서 지금까지 소외돼 왔던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 항공, 여행, 의류, 해운 같은 거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 아직 리오픈 한마디로 하면 리오픈 관련주는 내년까지 계속 받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나라에 우리가 좀 연관된 기업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해외 건설 같은 거. 최근에 박사님 거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내년에 인허가 같은 게 엄청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설 쪽도 다 같이. 그리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쪽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그거 중심으로 저희들은 포트폴리오를 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더 그거 말고 이게 요새 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쪽 관심이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 코인에 대한 이제 젊은 분들 관심이 많아서 이 코인 투자 꾸러미에 꼭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대출 가능해야 자산이라 보거든요. 코인 대출은 가능하겠지만 사람도 휴먼 캐피탈 아닙니까? 사람도 신용 대출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대출이 되면 그걸 유동화시켜서 금융이라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인은 아직 그 단계에 못 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있다 없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인으로 갔던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면 돌아왔을 때 주식시장에는 그게 나쁜 뉴스만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코인 투자했던 분들이 좀 돈을 빼가지고 다시 주식 시장으로 오는 흐름이 보인다면, 흐름이 보인다면 이게 증시는 좀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투자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인 게 기업의 이익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실적이 좋아지면 선행 투자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식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에 참여하는 건데 잘 보시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약간 주가가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기업과의 서로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는 그런 걸 준비하는 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만 먹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또 좋은 기업을 우리가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기가 아닐까 이 정도 에서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후에도 저희도 좋은 어떤 자료들로서 투자자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